시를 잊은 그대에게 6장. 기다리다 죽더라도 죽어도 기다리는. 기다리다. 상식을 뒤집은 것이 상식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상당하다.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도 바로 그런 경우. 처음 읽었을 때는 상식 밖 인물이었던 어린 왕자. 그도 이제는 하나의 상식이 되었다. 하지만 인지가 바뀐다고 해도 곧장 습관이나 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상식적으로 인정하기 힘들다. 어린 왕자 속 여우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다. 기다리는 이가 4시에 온다면 3시부터 행복해질 거라던,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될 거라던 그 여우의 말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기다린다는 것은 어느 하루를 다른 날과 다르게 만들고 어느 한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얼마나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짐을 했던가. 하지만 지금도 과연 그러한가. 잠시를 못 참는다. 아니 참을 필요조차 없어졌다. 약속 시간에 늦는 이도 기다리는 이도 휴대전화 한 통이면 쉽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는 단순한 전화가 아니라 시간 관리까지 해주는 우리의 매니저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 이젠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엔 과연 어떻게 연애를 할 수 있었나 신기하고 의아할 정도다. 그 시절 차는 밀리고 연락은 안 되고 그러니 늦는 이는 늦는 대로 발을 동동 굴리고 기다리는 이는 기다리는 대로 처음엔 그러려니 싶다가 그래도 안 오면 슬슬 화가 나다가 그 정도가 심해지면 오다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혹시 약속 시간이나 장소를 자신이 혼동한 것은 아닐까, 오만 불안이 엄습해 오곤 하지 않았던가. 책을 읽다가 낙서를 하다가 음악을 듣다가 성냥개비를 쌓다가 하던 그 숱한 기다림의 시간들, 그것은 과연 비효율, 비합리, 시간의 낭비였을까? 짧으면 기다림이 아니다. 기다림은 기다랗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곳에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차거, 기다림이 없는 사랑이 있으랴. 희망이 있는 한, 희망을 잊게 한 절망이 있는 한, 내 가파른 삶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게 한다. 민주, 자유, 평화, 숨결 더운 사랑, 이 늙은 낱말들 앞에 기다리기만 하는 삶은 초조하다. 기다림은 삶을 녹슬게 한다. 두부 장사의 핑경 소리가 요즘은 없어졌다. 타이탄 트럭에 채소를 싣고 온 사람이 핸드마이크로 아침부터 떠들어대는 소리를 나는 듣는다. 어디선가 병원에서 또 아이가 하나 태어난 모양이다. 젖소가 제 젖꼭지로 그 아이를 키우리라. 너도 이 녹같은 기다림을 내 삶에 물들게 하리라.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시인의 말대로라면 불과 5분 만에 쓴 시라고 한다. 하지만 쓴 시간이 5분이지 기다린 시간은 좋기 1시간은 된직해 보인다. 기다려본 사람은, 아니 기다려본 사람만이 안다. 기다림이란 희망과 불안의 교차점이라는 것을. 너였다가 너 아닌 그 기다림. 그 사이에 희망과 불안이 오가며 불안은 희망을 키우고 희망은 다시 불안을 자라게 한다. 그리하여 앉아서 기다려도 마음은 이미 문 밖을 넘어 내가 오는 길목으로 마중을 나간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 또한 너에게 가고 있다는 말은 그런 점에서 사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여기서 시인은 착어를 덧붙였다. 착어란 불가에서 공안에 붙이는 짤막한 평을 가리킨다. 연인을 기다리는 듯한 시를 읽고 난 후 그것을 화두 삼아 생각을 좀 더 해보자는 것이었다. 착어의 내용은 이렇다. 기다림은 사랑이다. 기다림은 희망이다. 희망 때문에 기다리고 절망 때문에 또 기다리며 또 기다린다. 하면서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초조하다. 기실. 기다림은 삶을 녹슬게 한다.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과 의지다. 시인은 기다림이 수동적인 것만이 아님을 확실히 하고 있다. 너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나도 너에게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기다림이라고 시인은 강변하고 있는 게다. 그렇게 우리는 만난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무리 먼 데 있어도 그런 기다림과 그리움으로 우리는 드디어 만나게 된다. 그 기다림의 대상은 연인이 될 수도 있고 합격 통지서일 수도 있고 분만실 태아의 울음소리일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오늘도 식당 주인은 손님을 기다리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기다린다. 기다림이란 애타는 것이다. 이 땅의 민주와 자유와 평화는 더욱 그렇다. 그러기에 김지아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기다리지 않았던가. 지칠 법도 하고 녹슬 법도 한데 기어이 기다리고 기다려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지 않았던가. 정말 그리운 것은 그 녹 같은 기다림이다. 삶이 녹슬 정도로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그리운 거다. 어느새 우리는 그런 소중한 기다림을 많이 잃어버렸는지 모른다. 두부장수의 핑경, 곧 원앙 소리는 어느 결에 타이탄 트럭의 핸드마이크 소리에 자리를 잃었다. 핑경과 마이크, 이 둘의 차이는 간단하다. 전자는 은근히 기다려지는, 그러나 효율이 낮은 종소리라면 후자는 짜증이나 피하고 싶은 소음이지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데는 제격인 매체인 것이다. 세상은 비효율을 증오한다. 그리하여 모유자리에 우유가 들어서서 젖소로 하여금 우리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한다. 기다리고 싶다. 휴대전화 없이 마냥 기다려보고 싶다. 오랜만에 그녀를, 희망을, 민주와 평화를 진득하니 기다려보고픈 것이다. 그럼 행복할 것 같다. 어린 왕자처럼. 그것이 다시 상식이 되는 세상을 우리는 또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기다리다 죽어도. 소망이 있는 한 기다린다는 것은 정녕 행복한 일이다.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도 행복한 일이다. 아빠는 유리창으로 살며시 들여다보았다. 귓머리 모습을 더듬어 아빠는 너를 금방 찾아냈다. 너는 선생님을 쳐다보고 웃고 있었다. 아빠는 운동장에서 종이 칠 때를 기다렸다. 피천득 기다림. 아빠는 여우임이 틀림없다. 왕자를 만나기 위해 운동장에서 종칠 때를 기다리는 동안 이 아빠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자식을 초등학교에 보내면 아빠들은 바보가 되는 경향이 있다. 이 아빠도 마찬가지. 혹시라도 선생님 수업하는데 폐가 될까 봐서라도 교실까지 찾아갈 필요 없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가더라도 자식놈 뒷머리밖에 못 볼 거라는 걸 훤히 알면서도 발걸음은 자꾸만 교실을 향하는 게다. 그걸 보면 뭐 한다고. 그래도 그게 아니다. 그리하여 교실 뒷문 유리창에 살그머니 붙어 그의 교실을 들여다보면 무슨 후광이라도 달린 듯 자식놈 뒤통수만 희한하게 밝아오고 마치 주민이라도 하듯 그놈만 서서히 확대되어 제 눈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다. 불과 오늘 아침 헤어진 사이인데 되게 반갑다. 대견하고 흐뭇하기만 하다. 단박에 이름이라도 불러보고 싶었을 게다. 하지만 참는다. 그리고 조용히 물러나 운동장에서 자식을 기다린다. 종칠 때까지. 여우처럼. 자식이 이런 마음을 알까? 몰라줘도 상관없다. 그게 사랑이니까. 몰라주는 섭섭함이야 야속하기 짝이 없지만 내가 좋아 사랑하는 한 알아주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게 사랑인 게다. 하지만 어릴 적에는 누구나 힘든 게 기다림이다. 동네 야구를 하더라도
사구를 기다리느니 휘두르다 삼집 먹고 죽는 편이 나았다. 혹시라도 어쩌다 엄마가 늦게라도 들어오는 날이면 형제끼리 손을 맞잡고 정거장에 나가 기다려야 했다.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도저히 더 기다릴 수밖에 없기에 취한 행동일 뿐이다. 그러니 어릴 때 이런 노래를 듣는 건 슬픈 일이었다.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들려주는 자작 노래에 팔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름답지만 슬펐다. 아니 무섭기도 했다. 엄마가 없는 집도 그럴 판인데 엄마는 굴 따러 그것도 섬의 그늘에 가고 어린이도 아닌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그러다가 결국 혼자 잠이 든다니 그것도 아기가 제 팔을 베고 잔다니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쓸쓸하고 불쌍하고 왠지 불안함을 느끼기가 일쑤였다. 엄마를 기다리느라 아기는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까. 아마도 지금 같으면 이 시의 정황은 부모가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동 유기에 해당하는 죄에 속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의 1절만 알고 그 진수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 노래의 앞권은 2절이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에 설레어 다 못 찬 굴 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자는 아이는 세상 모르고 자는 법이다. 울다 잠들어도 일단 곤히 잠들면 아이는 평화롭다. 하지만 엄마 맘은 그렇지 않은 게다. 엄마는 집에 두고 온 아기 때문에 갈매기 울음소리마저 불길하고 거기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환청처럼 듣는다. 일할까 갈까 일할까 갈까 이런 설렘은 잔인하다. 일을 안 하면 먹여 살릴 수가 없고 일만 하면 잘 키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갈등과 긴장의 결과가 다 못 찬 굴 바구니로 표상된다. 타협은 절묘했다. 다 채워도 안 되고 텅 비어도 아니 되는 것. 아니 다 채워야 하지만 엄마는 개서 멈추었다. 그리고 달려오는 게다. 다 못 찬 굴 바구니를 머리에 인 채 그것도 모래길을 허위허위 달려오는 게다. 그래서 2절을 들으면 왈칵 눈물이 인다. 엄마 마음이 되져 이와 같거늘. 헌데 그렇게 한 걸음에 집에 와보면 정작 아기는 곤히 잘도 자고 있다. 하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일이나 더 할 걸 괜히 달려왔네 하며 후회할 엄마는 없다. 도리어 잘 자던 아기가 고맙고 반가울 따름이다.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엄마는 안도의 숨을 쉴 게다. 만일 그때 아기가 깬다면 더욱 다행스럽고 반가울 게다. 그렇다면 귀가를 기다리고 바라니는 아기보다 오히려 엄마가 아니었을까. 기다림이 모두 그런 기다림뿐이라면 좋기도 할 것을. 그러나 그 아기가 조금 더 자라면 아기가 엄마 걱정을 하게 된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기영도 엄마 걱정. 이 시의 맨 마지막 시어 윗목만 아랫목으로 바꾸면 전혀 다른 분위기를 낳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지나간 모든 것은 아름답다는 식의 그리하여 가난하고 외로웠던 시절이지만 그래도 그때가 인간적으로는 따뜻해서 좋았다는 식의 눈시울 뜨거워지는 시가 되고 만다. 그러나 이 시인은 냉정하게 유년기를 추억한다. 그 기다림은 어둠이었고 배고픔이었으며 무엇보다 추위였다. 이 시는 차다. 해도 시든지 오래다. 엄마는 열무, 배추요. 나는 찬밥이다. 창틈은 금이 같고 저녁 비마저 내린다. 유년의 윗목. 어쩌면 유년 전체가 윗목 아랫목 따로 없는 냉골이었으리라. 거기에
차라리 모두 차가우면 나았을 것을 하필이면 뜨거운 것이 오직 눈시울 뿐이다. 이쯤 되면 기다림도 반드시 행복하지만은 않다는데 우리는 또 동의해야 할 것이다. 죽어도 기다리다. 신부는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겨우 귀밑머리만 풀리운 채 신랑하고 첫날 밤을 아직 앉아 있었는데 신랑이 그만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일어나 달려가는 바람에 옷자락이 문 돌적 위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신랑은 생각이 또 급해서 제 신부가 음탕해서 그새를 못 참아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 다니는 거라고 그렇게만 알곤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문 돌적이에 걸린 옷자락이 찢어진 채로 오줌 누곤 못 쓰겠다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40년인가 50년이 지난 뒤에 뜻밖의 땀 볼 일이 생겨 이 신부네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잠시 궁금해서 신부방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신부는 귀밑머리만 풀린 첫날 밤 모양 그대로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니 그때서야 매운재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초록재와 다홍재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서정주 신부. 이 작품은 1월산 황씨 부인당 설화와 관련이 있다. 내용은 이렇다. 옛날 1월산 아랫마을에 황씨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마을의 두 청년이 그녀를 서로 흠모했던 것. 그중 한 총각이 그녀를 차지해 혼례를 올리고 드디어 신혼 첫날 밤을 맞이했던 것이다. 헌데 뒷간에 들렀다가 신방 문 앞에 선 신랑은 창호지에 칼날 그림자가 얼씬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하필 연적이었던 다른 총각의 그림자라 여긴 신랑은 기겁을 했고 그 길로 아무 말 없이 타관행으로 다름질을 쳤다는 게다. 허나 그 그림자의 정체는 대나무 잎이었던 것. 그걸 알 턱이 없는 신랑은 해가 가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신랑이 사라진 이유도 모른 채 신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녹의 홍상 말 그대로다. 한을 품은 채 신부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난다. 한편 신랑은 외지에서 새 장가를 들었는데 아이를 낳기만 하면 그 아이가 이내 죽어버리는 것이었다. 무당이 이르기를 황씨 교수의 원혼 탓이라. 신랑이 전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향을 찾아가서 신방에 들어가 본즉 삭기는커녕 흐트러지지도 않은 신부의 시신이 그대로 있더라. 이에 신랑은 사당을 지어 바치자 그제야 시신이 호련히 내려앉더라는 것이다. 서정주의 신부는 이 설화가 살짝 변형된 판본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 마을마다 비슷한 설화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법, 약간의 에로티시즘이 가미된 어느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욱 인간적인 냄새도 나는 이야기를 서정주는 마치 이야기꾼이 전하듯 툭 던지고 나서 시인으로서는 별말이 없다. 그래도 시가 되니 참 재주는 재주다. 그나저나 궁금하다. 서정주의 그 신부는 왜 녹의 홍상 그대로 신랑을 기다려야 했을까? 매운재가 되어 초록재와 다홍재로 내려앉아 버렸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 왜 매운재일까? 말할 것도 없이 맵다는 것은 한자로 열이다. 열렬을 뜻함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초록재, 다홍재로 내려앉아 버렸다는 것도 오해가 풀려서 정절이 완성됨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도 있고 육체의 세계에서 혼의 세계로 넘어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이도 있다. 서정주의 시보다 1월산 황씨 부인당 설화에 더 가까운 것이 조지훈의 성문이다.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여기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무사람이 조바심치나 굳이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석병 난간 12층계 위에 이제 검푸른 이끼가 앉았습니다.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리울 때까지는 천년이 지나도 눈 감지 않을 저의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길숨한 속눈썹에 항시 어리우는 이 두어 방울 이슬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남긴 푸른 도포자락으로 이 눈물을 씻으렵니까? 두 볼은 옛날 그대로 복사꽃 빛이지만 한숨의 절로 입술이 푸르러감을 어찌합니까? 몇만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스한 손길이 저의 흰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허공 중천의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 어린 눈이 아니고는 보지 못하오리다.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물칠 양이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는 돌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청년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낡아가는 돌문이 있습니다. 조지훈 성문. 서정주는 이야기꾼의 편에서 풀어가고 있지만 조지훈은 그녀의 관점에서 심정을 토로하고 있거니와 그녀는 오로지 신랑에 대한 정절을 지키기 위해 무사람이 조바심 지나 돌문 굳게 걸어 잠그고 그 속에 긴 세월 동안 촛불을 켜놓고 기다려왔으니 흰 목덜미에 당신의 따뜻한 손길 그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돌문을 열겠노라고 자취 없이 사라지겠노라고 고백하던 것이다. 그러니 이만한 사랑, 이만한 정절이 또 어디 있을꼬.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이 시의 정황이 맞지 않다. 서정주의 시로 보건대 이 둘은 이전에 사귀던 사이가 아니었다. 첫날 밤이 첫 만남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런 사이에서 이런 열애를 보이긴 힘들다. 아무리 봐도 그녀가 초록제 다홍제가 되도록 버티게 한 원천이 사랑의 힘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연려의 마음속을 좀 달리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녀는 귀밑머리가 풀렸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것은 겨우 귀밑머리만 풀리운 채 신방에 홀로 남아 기다렸다는 건데 있다. 서정주는 왜 피동태를 썼을까? 귀밑머리를 푼다는 것은 더 이상 처녀가 아니라는 상징인 터. 그녀는 가만히 있었고 신랑이 풀었으니 그 책임은 말할 것도 없이 신랑이 져야 하는데 오해를 했건 어쨌건 그 신랑이 다름질을 쳤으니 그녀로서는 이보다 큰일이 없다. 오해도 오해려니와 더욱 억울한 것은 초록저고리 다홍치마로 겨우 귀밑마리만 풀리운 신세인데 그래도 혼이나 몸이 되어버렸으니 장차 이를 어이한단 말인가. 제 손으로 벗을 수도 없고 남의 손을 탈 수도 없다. 그녀로선 초록저고리 다홍치마로 그저 신랑만을 고스란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을 벗겨줄 리는 그 잘난 신랑밖에 없다. 그리하여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다 결국 제가 되어 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영혼이 되어 사정을 알아보니 억울해도 보통 억울한 게 아니다. 보통 칭송받아도 부족할 이 정절녀를 신랑은 음탐한 계집으로 생각하고 떠난 것이니 그러면서 정작 신랑은 타지에서 딴살림을 차리고 앉아 애까지 낳고 있으니 그 원한이 어찌 그냥 있을 소냐. 그럼에도 이 시가 주는 인상은 그다지 맵지가 않다. 마치 나쁜 기억은 다 사라지거나 지워버리고 아름다운 기억만 살려내는 것처럼 서정주는 이 모든 이야기의 전지적 시점의 화자이면서도 이 이야기의 추하거나 악하거나 독하지 않게 들리도록 해놓았다. 자칫 섬뜩할 수도 있었던 이야기를 친근한 설화조 내러티브로 전하고 초록색 다홍색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의 잔상이 여운처럼 남도록 곱게 결말을 처리한 것이다. 하지만 황록색 비단 보자기로 싸도 백골은 백골인 법. 아무래도 이 시의 내용은 아프지 곱지는 않다.